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이용중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번씩 우리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언론 민들레의 한승동 에디터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오늘 우리 글로벌 이슈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 폭락 문제, 이제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정권 몰락, 이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올림픽 보셨죠? 예, 예. 어떠십니까? 예, 뭐 아주 우리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네. 아주 성적도 좋고 네. 처음에는 다들 뭐 다소 좀 네. 시큰둥하더니 일본 쪽에서도 특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네. 그랬는데 의외로 아주 잘 싸웠고 다만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때문에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사회적 쟁점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제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가 또 작심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배드민턴 협회 내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한국 사회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패부를 지금 건드려서 이렇게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뭐 협회 전체하고 안세영 선수가 거의 공방을 벌이듯이 지금 뭐 안세영 선수는 뭐 거의 발언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건드렸는데 그리고 다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협회 쪽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가 뭐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협회 쪽의 대응이 저는 마땅치 않거든요. 네. 뭐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 이후의 대응을 보면은 그 먼저 축하나 이런 거 제대로 없이 그냥 먼저 서둘러 들어와가지고 장문의 그 무슨 보도자료인지 해가지고 안세영 선수의 그 발언을 조목조목 그렇게 반박하듯이 하는 이게 정말 협회가 할 일인가. 네, 바로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 보고 협회가 정말 무슨 문제가 많구나.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그걸 회피하거나 가리려고 하는 의도로 자꾸 비춰져서 물론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우선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이후에 끝난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하고 협회에서는 거의 A4 용지 10장에 가까운 이제 입장문을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양측 간에 어떤 진실 공방이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후로 미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들, 지금 양측이 팩트로 인정했던 그간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문제, 또 이용대 선수의 그런 도핑 관련 문제들 등등은 또 특히 이제 뭐 선수 6명은 이코노미로 가고 임원 8명은 비즈니스를 타고 가고 그러고 있었던 과정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지금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협회로서는 또 그 협회 반박문을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고 또 그 중에는 뭐 사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보면은 그게 진정성이 느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이라든가 나와서 서둘러서 그 자기 소속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막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우선 모양새가 굉장히 사납고요. 그 다음에 그 진정성이 느끼지 않는 큰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런 대응 행태에다가 그 다음에 그 어디 보니까 부회장이 7명이고 이사가 30명이고 감사가 2명에 뭐 하여튼 그 이사들도 보면 구성을 보면은 배드민턴과는 별로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 회장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잘 아는 사람들이나 병풍이죠. 뭐 이해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 모호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호주 오픈이나 무슨 인도 오픈 대회에 갈 때 자기들은 우르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선수보다 더 많은 임원들이 가는 거죠. 비즈니스석을 타고 바로 선수들은
이코노미스트하고 이것부터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네. 바로 그렇죠. 한국 사회의 그 핫 이슈인 저 네. 법인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체육회 예산이 4,700억이라고 하는데 네. 각 협회로 내려가고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먼 돈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비단 스포츠계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정말 참 자조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학계에도 정말 만연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단지 이제 그쪽은 돈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안세영 선수 개인적으로 참 어쨌거나 경의를 표하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온 게 없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서 저런 비슷한 많은 비리를 학계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어요. 저한테 그렇죠. 올 피해 때문에. 정말로 비로다 예. 비로다 한 것 같죠. 네네. 그것도 금메달 땄을 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지금 얘기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금메달 따자마자 그 얘기를 해야지 한 열흘 지나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안 되죠. 그렇죠. 그때는 예. 오히려 협회가 만일에 문제가 있던 굉장히 당황한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까지 나온 보도만 가지고도 저는 꽤 문제점이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네. 이 선수 선발 과정과 대출전 자격을 주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폰서 문제도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선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그날 처음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협회에서 그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면은 국제대회 참석할 수 없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그렇게 근데 배드민턴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나이가 27이 넘어야 되고 27이면 선수로서는 거의 정점 다 지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활동할 때는 협회 무조건 알들어야 되고 그 외에는 선수 자격을 사실 안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선 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 스폰서 문제도 보면은 안세영 선수만은 아니겠고 거기에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연회에 대해서 후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금액도 적지 않고. 근데 이것도 모든 걸 그 협회로 단일 참고해가지고 이 개인이 어떤 선수가 개인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주 나쁜 의미에서 본다면 협회가 모든 독점권을 갖고 선수들은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모든 그 자격이나 이런 걸 박탈해버리는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저도 들었는데 굉장히 그 스포츠계가 이 스폰서 문제와 함께 거기 이권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사실을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했던 여러 가지 모순들이 지금 와서 안세영이라는 우리나라의 걸출한 스포츠 스타의 어떤 그 폭로라고 할까요? 그걸로 지금 큰 파문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흔들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안세영 선수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그 진정성을 느끼려면 협회로서는 일단 거기에서 경청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을 일단 하고 우선 그 축하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을 수가 없죠. 모양새가 보면은 뭔가 이게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뭔가를 나쁘게 말하면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럼 선수 개인하고 그렇게 20대 초반의 선수 개인하고 그렇게 맞싸우려고 전체 협회 전체가 지금 맞싸우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는 종목을 보니까 예전에는 뭐 레슬링, 복싱 이런 식의 좀 헝그리한 투기 종목이었다면 최근에는 맞습니다. 돈 많이 드는 거 펜싱, 그다음에 사격 이런 데서 많이 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한중일이 굉장히 약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전에는 저게 그 올림픽이라는 것도 전쟁을 운동 경기로 대신해서 국가 대항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그걸 시작했던 그 미국이나 유럽에 유리하게끔 종목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 종목이 많고 우리가 잘하는 건 적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뭔가 불리하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참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또 약진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보면서 그 불리함을 다 잘 극복해 가는 것 같아요. 양궁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양궁 아닙니까? 양궁은 진짜 한국 계속 너무 많이 따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따지 못하게 만드느냐 몇 번 계획을 거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완벽하게 다 땄고
그리고 또 이번 그 올림픽에서 과거 올림픽하고 좀 확실히 다른 게 선수들의 태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승부에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고 맞아요. 동메달 따도 기뻐하고 따지 예.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데 맞아, 만족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쪽에 모여 있는 청중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네. 그런 게 이유가 있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선수가 유럽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특히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선수들에 비해서는 한국 선수들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썩숙한 멋져요. 예. 예. 그리고 외국에서도 너무 어린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전력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의 그 스포츠 전문 매체들도 예. 우리 MZ 세대들 특히 그러니까요. 젊은 선수들 정말 멋지고 제가 우리나라의 좀 미래를 밝게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협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바로 이런 변화, 네, 이 선수들이 수용해야죠. 나타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따라가지 과거 방식 그대로 답습하면서 예. 굉장히 고리주의적이잖아요. 네. 우리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벗어나면 너 선수자기 박탈이야. 예. 대회 출전 못해. 네. 그리고 저 스폰서 라인은 그다음에 뭐 어떤 신발을 신고 싶다든가 그다음에 안세경 선수가 분명히 연습 훈련할 때 복식조하고 단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응도 달라야 되고 트레이닝도 달라야 되고 그 요구는 너무나 스스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왜 그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네. 안 가고요. 네.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저 안세영 선수가 좀 상처받지 않도록 예. 참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선수고 예, 예. 앞으로 또 너무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본인이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국가로서도 큰 어떤 영광인데 이번 일이 모쪼록 잘 해결돼서 이제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한 진통이었으면 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한마디 또 인상이 남는 네네. 게 아니 그 회장이란 양반이 안세영 선수를 두고 무슨 자기가 손흥민이나 무슨 김연아급인 줄로 알고 네. 또 특권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지마이 말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모든 선수가 김연아급 아니면은 그렇지 선수는 대우를 다 뿐만 받아야 아니라 좋다는 얘기예요? 협회에서 손흥민, 김연아 못지않게 만들어야죠. 저 정도로 그럼요. 압도적인 실력을 안세영 선수가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거죠. 누구는 김연아, 손흥민 선수 처음부터 김연아, 손흥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그런 식의 사고를 네. 갖는 것부터가 저는 놀라운. 네. 아니 그거 완전 놀라운 진짜 사고를 이게 인종차별적이에요. 네. 예. 뭐 하여튼 예. 조금 이제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계열의 김영석 관장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예. 지금 광복회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제가 그분의 경력을 봐도 독립기념관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예. 좀 이 문제가 그러니까 또 이것도 굉장히 한국 사회에 이제 큰 문제로 보이는데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네, 화가 우선 납니다. 상식적, 지극히 상식적으로 네, 그 독립기념관장에 독립 한국의 그 독립운동사라든가 독립을 반대하거나 네. 거부하거나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앉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김영석 관장이라든가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역사 관련해 가지고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앉힌 걸 보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될 사람을 물론 제 판단입니다만 앉혀서는 안 될 사람을 골라서 다 앉혀놓거든요. 네, 김영석 관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흔히 말해서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말하는 뉴라이트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데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항일 운동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그 근대화 내지 발전을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일본이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일본의 침략은 한국에 득이 됐다. 한국이나 조선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서 해준 거라는 네, 일본 득이 오빠의 됐다는 주장과 소리 있고. 똑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이었다. 이거는 항일 독립운동 자체를 불법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이것은 되죠. 또 그 재헌헌법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예. 헌법급의 기본 규범, 그 전문에 담겨 있는 가장 기본적 가치를 부정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 독립균형관장까지 선임이 되고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그렇고요.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영국이 일으킨 아편 전쟁 같은 굉장히 부도덕한 네. 그런 전쟁도 중국인들을 위해서 한 거게 네.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이제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그 잉카 제국인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그렇게 대규모로 학살할 때, 네. 그것도 다 그들의 근대화, 계몽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희생한 거다. 네네.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데 네네.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예. 예. 그러니까요. 상대방을 죽이려 들어가고 수탈하려 들어가고 착취하러 들어가 놓고는 거의 그들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건 명백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을 네. 다른 데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에 관장으로. 앉힌 것 같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임명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걸 추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장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네. 혹은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네. 모르고 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모르고 한 거는 그냥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반대했던 정권 시절에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 몰아내고 우리 편을 다 알치겠다. 순전히 그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순전히 그런 정치적 계산에서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진짜 알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대항한,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했듯이 바로 다쪽으로 얘기하면은 임시정부 전통을 다 부정하고 1948년도 한국 정부가 수립된, 말하자면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를 건국이라고 하고 건국이라고 생각을 그 하는 이전에 거죠.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네, 이 김영삼 원장도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을. 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러한 인사들이 지금 한국 맞습니다. 사회의 주요 특히 포스트에 지금 맞습니다. 가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로서 포장해서 전면을 내세우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집합적인 모임을 뉴라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올드라이트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올드라이트하고. 올드라이트하고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드라이트는 이제 이 친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그들이 군사 정권의 수혜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분들 보면요, 민정당 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제 친일 세력과는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인데, 뉴라이트는 전혀 다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재적 발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선 사회는 발전할 수 있지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재밌는 건요, 한국에서 연구된 것도 아닙니다. 소위 이 뉴라이트의 이제 원조 태반이 모태가 된 게 지금도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인데, 그렇죠. 거기에 계신 이제 뭐 초기에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고 설파했던 뭐 안병직, 뭐 이영훈 선생,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개발한 논리들이 아니고 이 원래 일본에서 나온 논리들입니다. 특히 이제 교토대학의 호리가치오 교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식민 강점을 한 건 합리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논리인데, 재밌는 거는 이 호리가치오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어떻게 원족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을 따랐습니다. 예, 소위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러고 보면요, 여기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보다도 더 지금 그렇죠. 지금 친일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만든 분이 안병직 교수인데, 서울대 교수. 그분이 제가 대학교 처음 돌아왔을 때는 3.1운동 연구해가지고 꽤 좋은 글도 쓰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70년대 중반에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가서 한 몇 년 계셨어요. 예. 돌아온 뒤에 확 바뀌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일본 영향이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이 일본 우파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 지금 김영석 지금 새 신임관장이 임명된 사람도 보면은 뭐 제가 몇 개 이게 적어놓은 거 저 기사에서 봤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이종찬 그 전국회장 주장에 의하면은 그 이승만도 김구도 다 건국의 아버지들이다. 그런데 이승만적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사는 한강의 기적이고 김구적 시각으로 보면 해일조선이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예. 처음에 이 전에 박이택이라고 하는 학생대 경제연구소 소장이 그 독립기념관 이사로 먼저 들어갔어요. 작년 2월에. 네. 그 뒤에 이제 이게 관장이 또 들어온 거죠. 네, 똑같은 그렇죠. 계열의 예.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뭐라고 할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당연하죠. 계획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이제 김영석 그 신임 관장은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승만과 김구를 그냥 같이 국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한 얘기인데요. 이거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쪽의 얘기들을 보면 이승만은 우파, 김구는 좌파라고 하는데 임시정부 계열에서 이 민족 계열하고 공산주의 계열로 나누는데 공산주의 계열은 임시정부 계열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우파가 한독당이고 거기에 수장이 김구고 그다음에 좌파가 김원봉을 비롯한 민족혁명당인데 이 김구 백범 입장에서 좌파까지 좌우 합작을 이뤄낸 게 이제 최후의 임시정부고 그렇죠. 우파의 고려공산당 같은 데는 아예 만주 쪽에서 투쟁을 해버렸지. 무력 투쟁해버렸거든요. 우리도 물론 이제 임시정부도 상해와 중경을 거치면서 끊임없는 무력 투쟁을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김구를 좌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불성설인 상태입니다. 아니 김구가 우파 중에 우파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천하가 아는 건데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예. 뉴라이트의 좌우 구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자기 편 들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좌파고 좌파되는 거예요. 친북이고 네. 빨갱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엄밀한 무슨 개념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타도해야 할 자기의 정적이고 예. 몰아내야 할 거기다 전부 다 딱지를 좌파라고 네. 붙이거든요. 좌파 개념이 도대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교수로서 학자로서 이분들을 보면요.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학술단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예. 이게 정치적 이권 결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요. 학자는요. 그렇게까지 현실에 깊이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예. 좀 떨어져야지 분석할 수 있거든요. 김행수 신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백선엽 예를 들면은 옛날 네. 만주 그 신징 만주 군관학교 일제가 만든 군관학교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본군 장교가 돼가지고 그 간도 특설대니 해가지고 그때 독립운동 하는 분들을 단속하고 조영하고 하던 네. 그 일제의 가장 그 최전선의 그 본인도 인정했죠. 항일 네, 분쇄 기관에 네네. 가담한 네,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본인도 인정했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 김영석 관장은 친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괜히 아니라고 보는. 근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승만은 국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입니다. 국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정말 건국이 되고 또 정부가 독립된 정부가 설립되기 위한 결정적 공헌을 한 예를 들어 독립전쟁의 영웅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나 예, 예. 우리나라 말하면은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뭐 김구 뭐 주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부라고 하는 거죠. 국부는 아무데나 뭐 너도 해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부는 그러니까 민족의 존엄인데요. 그야말로 이 양반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죠. 없죠. 예,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나름대로 그 반일 항일 운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책들에도 나와 있듯이 그분의 항일 그 행적에는 여러 가지 또 의문이 많고, 네. 또 그 상임시정부라든가 그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누가된 경우도 많고, 자기 개인과 공사가 구분 안 되는 네. 양반이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1960년대에도 네. 4.19 혁명까지 가는 것도 보면 공사 구분이 안 되고, 네. 자신을 어떤 그 뭡니까 조선 왕조의 어떤 왕족의 이론 당연히 자기가 지배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주 4.3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뭡니까 그 소위 좌익이라고 그래가지고 6.25 전쟁 전후해가지고 그 보도연맹 등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제가 거창 양면 학살 사건이 날린데 가서 보면 동네 사람들 그냥 서로 뒤에 데리고 와가지고 산속에 꼴짝이 대놓고 다 죽였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아무런 그 스파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그때 그 지역이나 이런 데 준동한 사람들이 옛날에 주로 친일 부역자이거나 그 해방이 됐을 경우에 자기들 위치가 위태롭게 되는 사람들이 네. 그런 공격 가능자들을 다 미리 색출해가지고 보도연맹에 가입시키고 전쟁 나자 다 죽여버리는 다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나는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허용했다는 자체를 나는 용납할 수 없어요. 네. 네. 참 지금 국부라니요. 말이 안 돼요. 네, 국부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국부라는 건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건 네. 아닙니다. 독립운동 하셨죠. 그렇지만 독립운동에도 공과가 있는 거고, 그럼요. 다 공과를 정과가 따져야죠. 있는 이제 이거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국부라는 거는 뭐 샤를 드골이라든지 아니면 조지 워싱턴이나 네. 뭐 이런 인사들 아니면은 뭐 우리로 말하면은 백범 김구라든지 실질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 그리고 그 단체를 끌고 나갔던 그러게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헌법에, 우리 지금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전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4.19 혁명 정신. 네. 4.19 3.1운동의 누구 때문에 정신을 4.19가 일어났어요? 예. 이승만 때문에 났죠. 근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그 원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거고, 여기 이런 분들 지금 임시정부의 효력을 뭐 어떤 역할을 부정하는데, 대한민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소리예요. 맞습니다. 예,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렇죠. 거기서 세워져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호인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정신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뉴라이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네네. 몇 가지 사례만 좀 주십시오. 예. 해보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원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강계동 희생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하려는 이상한 방법을 일본 정부 요구대로 그대로 다 들어줬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역사 철거. 네. 이거를 지금 그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역사 교재가 쓸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 뉴라티 아주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이분이 지금 독립기념 신임 이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 싱크넷 그렇죠. 운영위원장이에요. 네. 이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김광동이라고 하는 김광동 이분 좀 예. 나라정책연구원장인데 이분도 지금 무슨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한호섭 이분도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인데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이에요.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대통령 특별고문들이 보면 정답 이동관, 박보균 이런 분들이죠. 이배용 이 사람은 김한련 이화여대 총장이 공과가 있는데 이분이 지를 행정하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 나왔을 때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전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전국을 유시하고 다니고 정신대 가라고 했죠. 그럼 본인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은 항일 인사로 네. 지금 규정하는 네네. 사람이라요. 네. 그다음에 유석준 전 연세대 이분도 대표적인 뉴라이터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 다 제청을 해서 이배용 그분을. 그다음에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박윤환인데 이분도 바른사회 시민사회 뉴라이트계예요. 이분도. 그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이야말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우리 그 주체성 내지는 우리 역사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사장이 박지양 서울대 서양사 교수, 영국사 교수죠. 이분이 영국사 교수 대표적인 그 옛날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그걸 반박하는 뉴라이터의 책이 뭐냐면 해방 전후사의 제인식이었어요. 여기에 낙성대 경소 대표하는 이용훈 교수하고 같이 그 네. 공저자입니다. 박지양. 네. 이분이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경희대 호간이 타스칼리지 교수가 국사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정황연구원 원장이 또 김낙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이 됐어요. 네. 전부 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뉴라이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김광동 위원장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분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 그 반대하는 쪽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근데 진실화해 과거사 위원회를 없애는 게 목적 그 사명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걸 없애는 게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없애는 그렇죠. 게 그렇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 말입니다. 이 뉴라이트에 계신 분 그런 저 구성원들 보면 자기가 뉴라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뉴라이트입니까? 그럼 뉴라이트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당당하지 않다는 소리고 제가 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식의 정치 결사화돼 있는 어떤 지식인들의 모임은요. 외부의 어떤 영향보다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사회 어떤 역사 속으로 그냥 쓰러져 가고 그 한 챕터에서 많은 어떤 불명예를 갖고 이제 틀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네. 아니 그거는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육사 이걸 왜 거기다 했냐 하면 육군사관생도 신조 제1번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답니다. 국가와 그건 3군 사관학교 모든 생도들이 갖고 있는 신조 1번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홍범도 장군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 거기다 모신 겁니다. 근데 이분을 갑자기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당시는 불명예를 끼쳐드린다는 게 남북한이 생기기도 전이고 내리면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 같은 그런 북한 공산주의라는 그런 체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스탈린도 아니고 레닌 시절에 그 갓혁명했었던 그런 시절에 공산주의 본인이 이념적으로 거길 쫓아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기서 일단 보호받고 살아서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흉상 역사에 있었던 이회영 같은 말하자면 위대한 분이죠. 자기 집안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만주로 딱 가가지고 신흥보관학교 세우고 어디에 독립운동 그 운동가들을 대거 만들어낸 말하자면 한국 그야말로 한국 그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재탄생에 아주 절대적 기여를 한 사람을 그 사람도 지금 철거하라는 거예요. 철거하라는 소리죠. 자기 스스로 자기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그런 존립 기반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존립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고 아까 저도 그 선생님 말씀 동의하는 게 결국은 1948년 이승만이 세운 극우 그다음에 거기에는 극우 기독교가 합쳐진 그런 지금 삶을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저는 그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게 소위 민주화파와 이제 뭐 근대화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대화를 자기들이 독점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게 어떻게 독립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 그때 나오는 건데요. 미군이 이 땅을 점령하고 이승만을 내세우고 그때 했을 때 옛날에 무장황인 독립투쟁에서 소위 좌파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걸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하자면 일제 부역했던 한민당 계열 골수 친일파들을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들이 해방 뒤에 다 벼슬을 하고 출세를 했어요. 돈도 벌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류 세력이 됐는데 그게 1970년대 이제 민주운동하고 80년대, 87년 이후에 60항쟁 이후에 그 정권도 바뀌고 교체하면서 김대중, 김인사까지 넣읍시다. 그리고 김대중, 그다음에 뭐 노무현, 문재인으로 오면서 그분 말하자면 해방되고 나서 당연히 청산돼요. 청산된다는 게 반드시 사람들 이렇게 없애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증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난 재경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와가지고 진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배제당하고 거기 부역자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근데 반민특위 같은 것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자들을 옹호하고 반민특위 깨버린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민특위가 실패한 것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좀 친일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에 지금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딱 지금 예전에 그 나경원 의원이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 그건 뭐 언론에 보도돼 있으니까 그건 뭐 하나의 그 정치인이 공식적 발언한 거니까 그게 그들을 관통하는 논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론 분열은 반민특위를 깬 이승만 대통령이 자초한 거고. 자초한 거죠. 그리고 지금 싸움도 보면요.
지금 싸움 제가 감히 이런 정당을 이름을 뭐 그냥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국힘당을 중심으로 한 지금 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그거니까 뭐 검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전통, 유구한 전통, 이제 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좌파를 척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이 미군정이었고요. 미국이 그거 다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거당했죠. 말하자면 제거했는데 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그리고 70년대 이제 민권이 이제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그런 일제 부역자들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빌붙은 그런 세력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저는 민주화라고 봅니다. 민주화해가지고 바뀌니까 자기들 기득권자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뒤집어서 그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싸움 내지는 대립은 그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 없습니다. 그냥 수구하고 보수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좌파는 씨가 말랐죠. 좌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재헌헌법도 그랬지만 87년 헌법, 현행 헌법이 이제 나올 때 기본적인 이념적 지향이 제가 법학자로서 보면 당시 서독이나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당시 서독이 어떤 나라입니까? 동서독이 갈려있을 때. 그렇죠. 스웨덴 정도의 그런 이념적 지향, 복지국가 모델로 갔는데 거기 무슨 좌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삼인주의라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량인데요. 그거는 뭐 그렇죠. 그건 아니죠.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갈라치기 한다는 거는 그들이 자신과 정치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공작일 뿐이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큰일 날라고요. 생각도 못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저도 그 국가보안법 위반한 적 없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학술적인 연구 과정에서도요. 자기 검열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무슨 좌파로 몰릴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그냥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만 한 것만 나오면 또 빨갱이 새끼 소리 많이 나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 제대로 깊은 연구가 나오기 힘든 게 그거 사실 위험하니까. 참 사도광산 문제도 연결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사도광산이 이번에 이제 결국 등재가 됐는데 이게 9년 전에 2015년에 한때 영화로도 나온 군함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함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일제가 이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노동력 투입해가지고 철이니 구리니 그다음에 금원 이걸 막 파냈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이거든요. 그래 나중에 전쟁 나고 나서는 좋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동원했어요. 수탈이죠, 수탈이죠. 수탈이죠. 이들은 강제 동원 안 했다지만 대부분이 강제 동원이고 그다음에 강제 동원하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간 사람들 결과적으로 보면 식민지적 강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데려가고 가장 위험한 데 그 사람들 투입해 놓고는 얼마나 죽었어요. 그걸 지금 강제성을 그때는 그래서 등재 조건이 유네스코 등재 조건이 뭐냐면 그런 조선인들이 자기들이 의사에 반해서 끌려와가지고 열악한 노동조건, 가혹한 노동조건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실을 만들었는데 산업정보센터라는 게 전시실이에요. 그런데 그 전시실을 현장에 만든 게 아니고 도쿄에다 만들어 놓고 전시실 내용을 보면은 강제 동원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고 약속 다 어겼거든요. 그걸 이번에 사도광산이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이란 말을 주장도 하지 못하고 사전에 일본 정부에 그냥 요구대로 합의를 해줘버려서 이게 뭡니까? 저도 항상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 기시다 수상이 믿지가 않아요. 거기 일본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 자기 국익대로 얘기를 하겠죠. 문제는 여기서 그거보다 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게 그것도 참 정부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게 일본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많은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고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예. 더 좀 거시적이고 긴 호흡으로 국제 관계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봐도 주가에 네, 많이 폭락했죠. 폭락 내지는 폭등 막 춤을 추고 있잖아요. 네, 그것 봐도 일본이 혹자는 일본이 경제를 회복해 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거나 저는 뭐 다른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이렇게 종합하건데 일본 자체가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쇠퇴 네.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전망이 그리 밝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 N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당했지만 2012년 말에 이제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2기 집권을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한 게 말하자면 아베노믹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제한의 초저금리 돈을 약정 하나 풀어가지고 하겠다. 돈을 풀게 돈을 찍어서 풀겠다. 그렇죠. 예. N을 약세화 시켜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네. 수출을 늘리면은 고용도 나아지고 임금도 올라갈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선순환으로 간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인데 그게 그대로 안 됐어요. 뭣도 모르고 돈 쓰는 거죠. N 약세만 네. 계속 진행되고 지금 네. 그 일본 경제가 막 깔아앉으니까 그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거는 지난 7월 31일 날 그 일본은행 중앙은행 일본은행 그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약간 올리기로 했죠. 3월에는 아베노믹스 일단 공식적으로 깬다고 네. 주장했고 그다음에 7월에는 0.1에서 0.25까지로 올렸거든요. 네. 올리면서 이게 N 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자가 싼 N을 잔뜩 대출받아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달러를 막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달러 사가지고 저축만 해놔도 4, 5%의 그 금리차 때문에 이익이 나오잖아요. 시세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축에 하는 게 아니라 막 사업을 벌이고 그게 무려 전 세계적으로 N 캐리와 관련된 자금 규모가 20조 달러랍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그 7월 31일 우에다 가져오라는 일본 은행 총재가 금리 올리겠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N 캐리 흐름이 확 뒤집어졌어요. 네. 그 바람에 N이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한 거죠. 네. 이게 또 그 뒤에 또 문제가 되면 또 거꾸로 반전이 또 일어나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경제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죠.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결국은 일본 경제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 그게 사실 흔들리죠. 미국이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하는 소리가 미국에 돈이 없어.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데 제가 그 한번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더니 초기엔 1분에 20만 불 썼더라고요. 1분에 20만 불 썼습니다. 전비로.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8,900억을 썼습니다. 하루에. 1분에 20만 불씩 전비를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당시로서는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해도 미국의 특성상 달러의 특성상 이 빚을 예. 다른 나라로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예. 망하면 니네도 망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버텼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결국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트럼프 현상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지 않나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N 그 급등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에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7월 초에 미국이 그 발표한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고용 통계가 네. 있고 그다음에 실업자 그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돼서 실업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네. 4.1% 정도의 실업률을 예상했는데 4.3%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AI 붐이 있었어요. 지난해부터 쭉. 최근에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잖아요. 챗GPT도 그렇지.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적으로 기업 실적으로는 별로 나은 게 없고 나타났죠. 예. 그렇게 해서 폭락했어요. 그 주가가 폭락하고 그다음에 그 제롬 파월 저 FRB 예. 중재도 이사회 예. 의장이 7월 31일 같이 일본 발표할 때와 같은 날에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일본이 금리 올라오면 금리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엔캐리가 일어나는 가장 큰 거는 미국과 일본이 금리 격차인데 네. 그게 축소되면은 엔캐리 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 다 투기꾼들이요. 네. 투기꾼들이 흐름이 이쪽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일시에 모여가지고 엔을 사기 시작하고 네.
이제까지 모아놨던 달러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것도 현상도 미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워낙 이제 국제 경제라는 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예. 미국의 이제 자본 베이스가 워낙 거대해서 미국이 뭐 하루 아침에 뭐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 지수만 봐도 빈곤층이 4천만 명이랍니다. 아유, 빈곤층이라는 건 중위소득의 반 이하로.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현재 그 의료보험이 없이 사는 사람이 2,8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미국서 유학을 했지만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 의료보험 없다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국민권 박탈이에요. 저도 지금 인구의 10%가 저러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났고 또 지금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좀 트럼프 참 제가 알기로 트럼프도 그 처음에 당선이 된 것도 백인 예전에 민주당 지지 기반자들이 돌아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신자유주의 하면서 그 미국 자본들을 다 해외로 돌려가지고 미국 산업체가 거의 공동화해 버리니까 옛날에 그 중산층으로 일컬어지던 백인 중산층들이 전부 다 이제 쪽박 차게 되고 하니까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힐러리를 찍은 게 아니라 좀 트럼프를 찍었다고. 네네. 예. 아유, 오늘 지금 시간 한계로 마지막에 우리가 논의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방글라데시 정권 문제인데 간단히만 좀 설명해 예, 예, 예. 주시겠습니까? 방글라데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최근에 빨랐어요. 그렇습니까? 빨랐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그거예요. 1971년도에 파키스탄부터 독립하는데 네. 독립할 때 그 독립전쟁이라든가 이 독립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그 아미 연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까지 집권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이 그 독립 유공자들 자녀들에 대해서 공무원 공직을 뽑을 때 정원의 한 30% 정도 활동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독립 유공자를 우대하는 건 어느 정도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그 30%는 과하잖아요. 그것도 네. 장기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 좀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 사람들이 기대 욕구도 커지고 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막 그 인플레가 되면서 물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서민들이 굉장히 삶이 어려워졌어요. 지용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지식계급이 들고 이랬어요 처음에. 네. 그랬는데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평화시위였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해가지고 네. 사람이 최소한 한 300명 이상 글쎄, 죽었거든요. 저도 오늘 오후에 이제 나카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연락을 예, 했는데 아직도 지금 나흘 뭐 3, 4일째 경찰 전혀 지금 치안이 유지되고 하지 않고 있고 예. 자기네 학생만 그 교수 학생만 2명이나 좀 뭐 방글라데시 예.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렇구나. 한번 이렇게 아까 어떤 상태냐고 했더니 현재 상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민중 봉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긴 했는데 네. 치안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고 하고. 보내주신 거 저도 잘 읽었습니다. 네네, 치안이 없는 상태라고. 네. 오늘 오후 1시 한국 시간 1시 상황입니다.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 유누스 노벨 평화상 탄 사람. 네네. 그라민 은행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인테림 과도정부의 수반인님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고문이라는 직책인데 네. 사실상 수반이에요. 예, 사실상 수반이 됐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권이 넘어가서 그 정부가 새로 구성되고 조각이 돼서 방글라데시의 이제 소위 국가 거버넌스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3, 아마- 4일 동안 오프 듀티라고 이렇게 경찰이 오프 듀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강도가 횡행하고 지금 국가의 뭐 법과 질서가 완전히 지금 마비된 상태라고 맞습니다. 하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슬프게 또 자기 제자도 2명이나 이렇게 좀 그래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일단 억압적인 거리주의 체제는 무너졌는데 지금 인도로 망명한 그 양반이 총리가 원래 방글라데시 독립 아버지의 장녀예요. 네. 장녀. 그 독립 아버지인 라흐만이 결국 71년에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75년에 쿠데타로 수형당해요. 네.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지금 최대 야당인 반대파 BNP, 예. BNP의 그 아내예요. 아내 네네. 처. 그러니까 두 여자가 네. 정권을 계속 주거리받거리하고 해왔는데 네.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빨리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갖고 예. 뭐 칠레에서의 어떤 뭐 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예. 방글라데시 문제들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바람대로 조금 더 안정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한승동 에디터님 모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그 국제적인 이슈, 물론 독립기념관장 같은 문제들은 국내적 이슈일지 모르지만 워낙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같이 가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연계된 것들이라서 중요한 문제를 한번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다루어봤습니다. 저희는 매주 바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중요한 국제적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결코 한승동 에디터님과 저의 방송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예. 또 건강 두서없이 유의하시고 이렇게 예, 두서없이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또 예,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거를 한번 또 전달하고 이렇게 좀 이건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원래 제가 우리는 배드민턴 협회 되면 안 돼요. 선수를 위해서 교수님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선수를 위해서 해야 되고 아니 그 비즈니스석은 선수들 태우고 임원들은 이코노미로 가야지 그 말이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말이 소리죠. 안 되는 소리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데. 네. 그 배드민턴 네. 협회뿐이 아니라 다 그러면 다 그런 거니까요. 참 저도 참 반성이 많이 되는데 참 우리 그 사회가 좀 더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좀 진통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좀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